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온라인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나라님이 하는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비가 저 시골 선비가 한양까지 이렇게 임금님한테 이렇게 상소하러 갈 때 도끼를 등에 메고 갔답니다. 제 의견이 고깝게 여겨지시면 제 목을 치소서. 요즘은 굳이 도끼 등에 메고 한양의 궁궐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면 되거든요. 자, 다만 이렇게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게 쉬워지면서 반대 의견에 적대감을 보이거나 아예 의견 대립을 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다른 의견, 이언 레슬리 지음, 엄윤미 옮김, 어크로스. 위협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동물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견 대립이 생기면 공격적으로 비난을 퍼붓거나 자신의 의견을 속으로 삼키며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싸우는 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도망치는 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 둘 다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아요. 자,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소통할 수는 없을까요? 자,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중 하나가 위키피디아입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편집자들의 집필과 감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2019년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위키피디아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분석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공을 들인답니다. 그 결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팀에서 작성한 것보다 정치적으로 정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팀에서 만들어낸 정보의 질과 양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요. 자, 지성은 다른 의견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2차 대전 후 경제가 발달하면서 영양 과잉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1980년대 초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들이 모였어요. 이대로 가면 비만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정부에 식습관 변화를 권했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줄이라고요. 자, 서방 국가의 국민들은 이 영양학자들의 충고를 충실히 따랐어요. 스테이크와 소세지 대신 파스타와 밥을 먹고 버터 대신 식물성 오일을, 달걀과 토스트 대신 뮤즐리와 저지방 요거트를 먹었죠. 이후 수십 년 동안 공중보건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비만도가 극적으로 치솟고 당뇨와 같은 비만 관련 질병의 발병률도 급증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영양학자들이 논쟁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법을 잊어버리고 확증 편향이 날뛰도록 내버려둔 탓입니다. 1972년에 존 유드킨이라는 영양학자가 책을 냈어요. 설탕의 독. 자, 정제당이 서구 음식의 주요 재료가 된 것이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포화지방은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긴밀하게 함께해왔고 모유에도 풍성하게 들어있죠. 유드킨은 선사시대부터 함께해온 식재료보다는 현대의 혁신으로 만들어진 식재료가 인간을 병들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만과 심장질환, 당뇨의 원인이 설탕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영양학 분야에서는 이미 지방 가설이 널리 퍼진 후고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이 저지방식이 건강한 식단이라고 합의한 상태였어요. 유드킨은 설탕 가설을 주장하다 학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요. 연구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1995년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유드킨이 직업적 사망 선고를 받는 걸 본 다른 영양학자들은
겁을 먹고 이제 서구 식생활의 주요 문제가 지방이라는 합의에 감히 반대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겁니다. 엘리트 영양학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했고요. 지방을 줄인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늘렸는데요. 비만율이 치솟고 사망률이 올라간 후에야 뒤늦게 설탕이 지방만큼 유해하거나 오히려 더 유해하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다른 의견을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가 나에게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통해 나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의견 사이에서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내게 됩니다. 저자는 대화를 무한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무한 게임에서 중요한 건 게임의 승패가 아니에요. 게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자,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화의 목표는 상대편 네트로 공을 꽂아 넣는 테니스가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비치볼을 공중에 띄워 놓는 것이라고요. 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는 게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조직이나 국가의 경쟁력은 다양성에서 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로 균일한 조직을 이룬다면 갑자기 변화가 닥쳐왔을 때 대응하기 힘들어요. 생태계가 그래요. 진화와 발전은 종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회사가 잘 되려면 다양한 재능을 가진 구성원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의 질문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 새로운 생각과 정보, 통찰이 쏟아져 나옵니다.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었겠죠. 다만 그 통찰과 창의성은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의견 대립은 다양성의 장점이 발현되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인류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단 사고 능력 덕분이었다. 우리 각 개인은 선조들에게 물려받아 동시대인들이 공유하는 방대한 지식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다. 속해 있는 네트워크가 개방적이고 유연할수록 더 똑똑해질 수 있다. 열린 논쟁은 이 공동의 풀에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더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얻어내는 방법 중 하나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세 가지 큰 변화라면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고령화입니다. 말인즉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나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만 고집하며 사는 것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그것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요령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각에 귀를 열고 경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독서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던 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 하고 오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동생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집니다. 학교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방에 틀어박혀 혼잣말을 합니다. 환청이나 환각이 심해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해요. 온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귀신이 들린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며칠씩 금식을 하며 새벽 기도에 매달려요. 어느 날 동생이 울면서 오빠,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니 사탄은 거짓의 영이니 무조건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동생의 병세는 더 나빠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칼을 들고 가족들에게 달려들어요. 오빠는 경찰을 부르고요. 동생은 곧장 정신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동생을 진찰한 의사의 첫마디예요. 1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우울증, 조현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해 악화되었습니다. 초기에 치료했다면 정상생활도 가능할 텐데 너무 오래도록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동생을 보살피던 오빠는 목사가 되고요.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돼 일하는데요. 동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분이 쓰신 책을 소개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 폴김, 김인종 지음, 마른 몸. 평생 정신질환에 대해 고민하며 사신 폴김 목사님은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 장애를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십니다. 정신질환의 거대한 스펙트럼에 우리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상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자가 만난 한인 교포 중에는 월남전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70년대 말 미국으로 건너와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두 딸을 두고 교민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며 성공적인 이민 가정을 꾸려요. 자, 초등학교 5학년 딸이 2살 터울인 여동생과 싸우는 걸 보고 벌을 줍니다. 자, 너희들 서로 미워하지? 자, 그래서 싸우는 거지? 자, 언니랑 동생이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서로 뺨을 때려. 군복무 시절 군대에서 행해지던 변태적 벌을 어린 자녀에게 가합니다. 언니가 동생의 뺨을 살짝 건드리자 아버지가 나서서 있는 힘껏 동생의 뺨을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란 말이야. 언니는 그걸 보고 아빠가 나서면 동생이 더 아프겠다는 생각에 이제 직접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11살, 9살 두 자매는 그렇게 울면서 서로 뺨을 때려요. 딸이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11시쯤 잠이 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아비는 힘들게 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자고 있어? 인사도 안 해? 딸들을 깨우고 군대식 체벌인 빠따를 칩니다. 엄마가 말리면 아빠의 언성은 더 커집니다. 뭐? 벌써 끝내라고? 야, 네가 그따위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이 모양이잖아. 자, 부부 싸움이 벌어지고요. 아내랑 한바탕 싸운 후 다시 딸들을 혼냅니다. 결국은 엄마도 끼어들 수 없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미움 속에서도 딸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합니다. 가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도중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사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 어려서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사춘기가 심할 때는 아빠를 많이 미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죄송해요. 아빠를 미워한 거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뭐? 네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야, 넌 오늘부터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무릎을 꿇고 비는 딸을 발로 걷어 차고요. 딸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서 피가 흘러요. 딸은 피를 흘리며 울며불며 용서를 구하지만 아빠는 냉담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딸은 일어나지 않아요. 엄마가 올라가서 깨우며 보니 딸의 눈동자가 돌아가 있어요. 딸은 온전한 정신을 잃고 외부 출입을 끊은 채 10년을 방에서 지냅니다. 큰딸이 조현병에 걸리고 둘째 딸에게서도 뇌질환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 기도를 하며 신앙의 의지에 버티는데요. 갈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청년인데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져버리죠. 이처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요. 나르시시즘이 심한 경우 정신질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줄여서 NPD,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파괴적입니다. NPD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어린 자녀의 뺨을 때리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 MPD 환자라서 그런 겁니다. 자, 문제는 이들 MPD 환자들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 권력에 대한 욕망, 자신이 최고여야 한다는 집착이 강하고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군림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격을 황폐하게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서서히 죽여갑니다. 이념으로, 종교로,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 MPD 환자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통치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기에 절대 정신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뇌질환자들이 오히려 정상인인 자녀나 배우자들을 미치게 해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비극이 발생하지요. 우리 중에 얼마간 신경증이나 성격장애 증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신경증인 사람은 자신을 항상 수준 미달이라고, 늘 엉뚱한 선택을 하는 열등한 존재라고 자각하고요. 반면에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세상이 문제인가요? 미국 교민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오랜 세월 돌보고 섬긴 폴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질환은 착하고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걸립니다. 남에게 스트레스나 미움, 분노 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자신이 다 감당하고 참고 지내다가 뇌기능 장애가 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다 떠넘겨 병들게 하고 자신들은 살아남죠. 뇌질환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신은 아프지 않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위장병 환자나 골절 환자 등 눈에 보이는 육체적 질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치료에 임해요. 하지만 뇌질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물 복용이나 치료를 기피합니다. 이 부정의 단계를 지나 자신이 병자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야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나를 돌아봅니다. 혹시나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이 아닌지, 오늘도 책 속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로 강연 영상 즐겨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제가 즐겨 찾는 연사는 이 심리학자 김경일 선생님이신데요. 이 자신의 전공인 인지심리학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주는 학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책에서 한번 배워볼까요?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김경일 저녁달.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이 말씀 보는 순간 이 말을 탁 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영어 문장 외우고, 귀찮아도 책을 읽고, 힘들어도 글을 씁니다. 그 덕분에 저는 통역사, PD, 작가라는 다양한 직업을 얻었고요. 역시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며 사는데요. 행복의 기원을 쓰신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예요.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성 또한 뛰어나답니다. 이 장기나 바둑 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둘 때는 좋은 수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다른 사람 훈수 둘 때는 신의 한 수가 막 떠오릅니다. 남을 돕는 것, 이타성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타성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어떤 일에 참여할 여지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접근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감탄이에요. 순수한 감탄. 우와, 대단해요. 이야, 멋지다. 오, 최고야. 우와. 여러분, 이런 감탄 누가 나한테 자꾸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면 어때요? 저는 글 쓰고 나면 혼자 읽으면서 머리를 제가 막 쓰다듬습니다. 어이구, 참 잘 썼네. 자, 꼬꼬덕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서요, 막 스스로에게 감탄을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책은 또 어떻게 찾았대? 내가 나에게 감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감탄하지 않아요. 자, 나에게 감탄하는 비결은 본업과 무관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성취 경험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감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낙천적인 성격과 낙관적인 성격의 차이를 아시나요? 낙천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낙관적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란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낙관성은 후천적인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흔히 낙천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거죠. 제 생각에 이건 아마 호르메시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도 낙관적인 생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기예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거 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예보랍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소식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 전역에 비가 내리면요, 기후 대재앙이고요. 중국 전국이 추우면 빙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같은 날씨를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동질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나랑 그냥 관점이 다른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힘듭니다. 나랑 성격이 안 맞나? 라고 생각하죠. 자, 물론 이런 집단의 강점은 있어요. 단결을 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기에는 통해요. 미국이나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이에요. 따라할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창의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와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지혜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제가 이 지방에 강의하러 갈 때 저는 재미난 소설을 읽으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3시간씩 걸리는 이 기차 여행이 지루하지 않아요. 자, 부산 가는 길에 제가 어떤 소설책 읽었는데요.
너무 웃겨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자꾸 하하하 막 이렇게 웃게 되는 거예요. 정숙한 열차 분위기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얼른 다른 책으로 바꿔서 읽었고요. 부산 도착해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이제 가는 길에 다시 그 소설책, 재미난 책 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읽다가 또 너무 웃겨서 막 전철에서 막 책 읽다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웃었더니 옆자리 앉아 계시던 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슬쩍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작가님의 입담이 너무 재미나서 제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읽어야 했던 그 책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야, 창비. 김유정 문학상, 시문 문학대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성을 두루 입증받은 정지야 작가님이 무려 32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장례식장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해방 이후 70년, 한국 현대사의 기쁨과 슬픔이 오롯이 묻어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이 지리산을 카빈 소총을 들고 누빈 빨치산이었어요. 자, 일제강점기가 끝난 직후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싸웠으나 처절하게 패배했고요. 동지들은 하나둘 죽었고 아버지는 위장자수로 조직을 재건하려 했지만 그마저 실패합니다. 아버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았습니다. 평등한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어려움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살다 노동절 새벽에 하필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죽은 아버지. 약간 죽음도 허무개그 같은데요. 3일 동안 찾아오는 문상객들이 들려주는 일화는 완전 시트콤입니다. 이 소설 속에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요. 이 보수적인 이 학교 선생이에요. 빨치산에다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와는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예요. 아버지는 이 박 선생이 구독하는 조선일보를 빼앗아 보고는 박 선생에게 휙 집어던지며 그럽니다. 이런 반동신문을 뭘라고 악간 돈 주고 보는 것이요? 한겨레로 바꿔 이번 기회에 팽상 교련선상 함시로 민족 통일에 방해꾼 노릇을 했으면 인자라도 철이 나야 할 것 아니야? 니나 바꿔라. 꼴갱이가 꼴갱이 신문 본다고 소문나면 경을 칠 땐께. 두 노인네가 매일 정치 이야기로 막 투닥거리며 늙음악을 보내는 걸 보다 이 짜증이 난 딸이 그래요. 아우 아빠, 생각이 다르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애도 아니고 맨날 싸우면서 왜 맨날 놀아요? 아버지의 말씀. 그래도 사람은 걔가 제일 나사야. 아니 우리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성향이 다른 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만 좋으면 되지. 나이 들어 즐거운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요, 재미나게 노는 게 우선이지 사람을 정치적 성향으로 편가르지 않는다 아닐까요? 자, 아버지는 젊어서는 이 혁명가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동네 홍반장 같은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 힘든 일이 생기면 달려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습니다. 언젠가 모내기철에 동네 사람끼리 이 품팔이를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주인공네 집 다락론에 모를 심기로 한 날입니다. 새벽 1시쯤 전화벨이 끈질기게 울려요. 같은 동네 사는 한 씨인데요. 사위가 전날 회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트럭에 깔려 즉사했다는 소식이에요. 대충 옷만 챙겨 입고 막 길 떠날 채비를 하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붙잡습니다. 아이고 이리 가불면 우리 모내기는 어쩐다요? 당신은 사람이 죽었다는데 시방 그런 소리가 나온가? 아이고 주인이 지키고 서 있어도 너의 일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사람 심보요. 나는 집에서 새참 준비해야 하는디 누가 일꾼들을 본단 말이오? 어머니는 서운해요. 당신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돕느라 달려나가는 남편이.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이 밤중에.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게 이 아버지의 18번이었고요. 사람은 힘들 때 가장 믿거나 혹은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힘들 때 도움받은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아요. 대개는 도움을 준 사람보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먼저 잊어버립니다. 굳이 뭘 바라고 도운 것은 아니지만 잊어버린 그 마음이 서운해서 도움 준 사람들은 상처를 받죠. 자, 그러나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그렇다 한들 상처받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 탓이고 그래서 더더욱 혁명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나이 들어 즐겁게 사는 두 번째 비결. 내가 도와준 사람이 그 도와준 사실을 잊어도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닐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의외의 손님이 나타납니다. 유달리 피부가 까무잡잡한 18살 된 앳된 여자아이예요.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어떻게 아는데요? 아이가 머뭇거리다 하는 말. 담배 친구인데요. 80 넘은 아버지의 담배 친구라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교복 입고 담배 피우다가 할배한테 들켜갖고 꿀밤을 맞았구마요. 양심 좀 챙기라대요. 최소한 교복은 벗고 피우는 것이 양심이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양심 챙겼어요? 아니요. 학교를 때려쳤는데요. 학교를 때려친 아이와 80의 할아버지는 같이 담배를 피우며 친구가 되었어요. 할배가 그랬어라. 엄마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라고. 근게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애들은 첫날 만날 놀리기만 했는디. 자, 엄마가 베트남 출신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제국주의 운운하는 게 빨치산 출신 아버지답네요. 아이가 겪어왔을 세월을 아버지는 알았을 테고 아버지 방식대로 위로했을 거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게 아버지식의 위로였답니다. 그 위로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잘 먹혔다고요. 대학 시절 한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심한 화상을 입어 오른손 검지마디가 뭉그러졌다. 군대는 언제 가냐는 아버지 질문에 친구가 화상 입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좋겠네. 군대는 안 가겠구만. 새끼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랬으면 군대도 가야 할 판인데. 친구를 볼 때마다 이 손가락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나는 아버지 말에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렸다. 친구는 느닷없이 박장대소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랬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한 게 우리 아버지가 처음이라고. 어쩐지 아버지 말에 지금까지의 모든 서름이 씻겨내리는 것 같았다고. 나이 들어 즐겁게 사는 세 번째 비결. 누구를 만나든 나이를 따지지 않고 스스럼 없는 친구처럼 대하는 거 아닐까요? 일제 치하에 태어나 식민지 시절을 보내고 전쟁통에 가난을 겪고 살아온 분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해방 공간에서 오히려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립니다. 친일파냐 아니냐, 좌파냐 우파냐, 총구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아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38선이 그어지고 사상의 경계가 나누어지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그 시절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가요? 필요 이상으로 나와 타인 사이의 선을 구분 지으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진정한 해방은 나라의 해방이 아니라 개인의 해방입니다. 세대나 이념을 초월해 박애주의자로 살다 간 어른의 삶을 통해 또 배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